역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언제나 사로잡는데요. 그것은 지난 역사가 오늘을 반추하게 하는 명징한 거울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을 살펴보는 일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들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시대 상황과 맞물려 어떻게 살아갔으며 격동의 역사 속에서 어떤 판단과 처세로 일관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인물들이지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우리가 몰랐던 지점을 만나는 일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또 한 시대에 족적을 남긴 이들의 이면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그 인물이 살아갔던 역사의 현장을 되돌아보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성계와 정도전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성계, 새 시대를 열어간 선도자. 조선의 인물을 기술하면서 태조 이성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왕조를 창건한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범인으로서는 이루기 힘든 큰일이며 하나의 민족사에 있어서도 큰 획을 긋는 대사건으로서 그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외침으로 인한 흥망성쇠가 아니라면 국가 권력층 내의 정권 이동은 설사 그것이 한 나라의 멸망과 생성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 민중과는 상관이 없는 권력층의 부침 이상의 큰 의미는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왕조사회라 하더라도 새나라 창건은 그 시대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치체계 및 이념을 정립하므로 그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 백성의 생활에도 일대 변화가 없을 수 없다. 따라서 새 왕조의 가치를 창건 이후 사회상의 발전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에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조선은 중기 이후의 시대적 부패상이나 지나친 유교적 고집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창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무튼 이성계는 우리 민족 마지막 왕조의 시조로서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인물이며 특히 혼란기에 정세를 장악하고 새 시대를 연 인물로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전란 속에 뜬 별. 이성계는 고려 27대 충수광 4년 화룡부에서 아버지 이자춘과 어머니 최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중결이고 호는 송원이었는데 왕위에 오른 후 이름을 단으로 바꾸면서 자도 군진으로 고쳤다. 그의 선조는 원래 전주 사람으로 고조부 이한사대의 간도 지방인 남경으로 들어가 원해 지방관으로서 기반을 닦기 시작했는데 이한사의 아들 이행리에서부터 이춘, 이자춘에 이르기까지 원해 지방관리인 천호 정도의 벼슬을 하였다. 이 시기는 원의 세태기로서 고려 조정은 배원 정책의 기조가 높았었고 급기야 국민왕 5년에 고려가 쌍성 총관부를 공략할 때 쌍성의 천호로 있던 이자춘이 내응하여 쌍성을 함락시킴으로써 지금의 함흥지방 이북을 고려가 탈환하는 데 절대적인 공을 세웠다. 이것으로 이성계 집안이 고려의 중앙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공민왕 10년에는 이자춘이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로 임명되어 지금의 함경도 지방인 동북면 일대의 군사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장차 이성계가 고려조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성계가 아버지의 후광이나 군사적 물리력만을 배경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그가 고려 말의 혼란기에 있었던 수많은 전란을 통해 빼어난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이성계는 난세를 맞아 자신의 길을 열어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를 도와 쌍성 총관부를 공략한 것부터 강계지방 만호 박이에 난 홍건적 진입, 원해 나아주 진입, 체유와 원군의 진입, 동북면 삼선 3개의 난, 외구토벌, 여진조 호발도의 진입 등에서 보여준 발군의 전공이 그를 고려 정계에서 확고부동한 지위로 격상시켜 주었다. 아무리 상승장군이라 하더라도 출전한 모든 전장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개인의 무예도 물론이려니와 전략적 능력도 뛰어나야 하므로 이 점만으로도 이성계의 비범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에게 패해 겨우 목숨만을 부지했던 원나라 장수 나아추가 후일 탐복하여 말하기를 이자춘이 자기 아들 자랑을 천하에 늘어놓아 비웃기를 그지없었는데 직접 상대해보니 과연 허명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고 수뢰하였다는 일화만 보더라도 무장으로서 이성계의 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고 이 외에도 개인적인 무예의 출중함에 대한 수많은 예화가 전해지고 있다. 특히 활을 잘 쏘아서 명궁 소리를 들었으며 완력도 세어 화살촉도 배만한 것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그 화살은 그의 아버지가 사람이 쏠 수 없는 물건이라며 버린 것을 주어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완강한 체력을 타고난 데다 어려서는 사냥을 통하여 육체를 단련했고 수많은 전투를 거치면서 임기응변이나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습득하였다. 유연한 정치 감각, 어느 시기에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질시하고 경계하는 무리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게 마련인데 이성계가 하찮은 지방군벌 세력 출신이면서도 고려 정교에서 큰 탄핵 없이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갔던 것을 보면 그의 정치적 능력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려 말이 크고 작은 전란의 와중에서 뛰어난 무인을 사장시킬 수 없었던 현실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그의 인간적 처세 능력도 무예 못지않게 탁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특히 강골한 무인이면서도 적을 만들지 않는 융화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결정적 시기에 그와 적대적 관계에 섰던 최영이나 정몽주 등과도 정치적 입장 차이로 반대 세력이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어떤 기록에도 서로 반목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무반이면서도 일찍이 조준, 곤근,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지 세력을 넓혀갔다는 것이다. 물론 세력가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무리들이 이성계의 주변에 모여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같은 무인도 아니고 기존 권력가도 아닌 어찌 보면 그 시대의 개혁 추구 세력인 신진 유학자들과의 교분을 쌓아간 점은 그의 탁월한 시대 정신이나 정치적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면이다. 물론 이성계 자신도 변방 세력이고 신진 사대부들도 그 시대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뜻을 세울 수 없다는 공통적 소외의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감정적 유대가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대 인간의 연대라는 것이 입장의 유사성만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동렬적 사고의 흐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신진 유학자들과의 교류는 그가 고려 정계의 중심 세력이 되기 이전부터였기 때문에 정치적 결합을 통한 상호 이해 충족이라는 측면과 함께 동지적 의기투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일생 동안 정신적 지주로 삼았던 불교에 대해 배타적인 사상을 지닌 인사들과의 결탁은 그가 개인적 믿음관을 초월해 시대적 필요를 이해한 탁견의 소유자였음을 잘 알게 하는 대목이다. 고려말은 불교계의 지나친 횡행으로 그 폐단을 척결하지 않고는 사회개혁을 이룰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과는 다르게 배불주의자들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진 것인데 이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일면임에 분명하다. 어쨌든 이성계는 수많은 전공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면서 시대의 필요성을 꿰뚫어 보아 그때까지는 장애 세력이었던 개혁적 인사들을 포용하여 결정적 시기에 대업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고려의 외교 실패. 고려말 원해 쇠학기에 주원장이 한족의 국가인 명을 창건하자 그동안 지나친 원해 내정 간섭에 불만을 갖고 있던 고려 조정은 배원의 기치를 높이면서 신흥하는 명나라와 친선관계를 도모했다. 그러나 고려와 명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계속 돌발하는데 그 하나가 친명 배원주의자이던 공민왕 시해 사건이었다. 이는 공민왕 말년에 정신적 파행에 기인한 궁중 내 살인 사건이었지만 중원 쟁패 과정에서 원가 막바지 대치를 하고 있던 명나라로서는 미묘한 시기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고려 조정을 의심하게 되었다. 거기다가 공민왕 시해 사건 2달 뒤인 우왕 원년 11월에 환국하던 명나라 사신을 고려 후송관이 살해하고 북원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양국 간에는 극도의 긴장이 조성되고 말았다. 고려는 명예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면서도
부공과의 관계도 계속 유지하여 명의 압력을 견제하려 했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가진 명은 더욱 고려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배원 일색이던 고려조정도 친원과 친명 세력으로 갈라져서 대립하게 되었고 명의 지나친 조공 요구와 압력이 거세지자 점차 명나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고려에서 이처럼 배명 분위기가 높아지는 시기에 명은 한술 더 떠서 천령 이북을 요동에 기속시키겠다며 한층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왔다. 천령 이북은 원래 고려의 땅으로서 원이 강점하고 있던 것을 공민왕 때 겨우 회수한 것으로 고려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였다. 이에 고려조정은 명의 교섭사절을 보내는 한편 명의 자세가 확고한 것을 확인하자 결국 천령이 설치해 전진기지인 요동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양국의 관계가 무력 충돌 단계로까지 치달아가는 과정에서 명에 대한 고려의 대처에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외교 능력의 미흡성이다. 외교 사절의 사례는 오늘날에도 전면전을 고려할 만큼의 중대 사안인데 하물며 국제관계에 대한 규범이 아직 성립되지 않고 무력 쟁탈이 당연시되던 그 시절에 피해 당사국의 보복적 조치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대가 강대국일 경우 강경하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비했어야 했다. 또한 살해 주범이 사신을 호송하던 고려관리이고 사건 후 명예적인 부곤으로 도피한 사실만으로도 고려에 대한 명예의심과 강경한 조치는 예견되고도 남았다. 명분상으로도 불리한 사안이고 힘이 지배하던 시대임을 고려하면 고려 조정은 더 충분한 해명과 외교적 해결에 진력했어야 했다. 더욱이 명나라 사신이 살해된 곳인 계주참이 고려가 회복한 고토였는데 이 지역이 일부의 사신이 살해될 정도로 치안이 부재한 상태였음을 은근히 공박한 일면도 있었다. 즉 요동에서 천령까지의 힘의 공백 지역으로 몰아세워 자신들이 70개의 참을 세워 통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고려는 명분과 현실에서 모두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연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실제로 복속시킬 의도가 확고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공식적으로 통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확실한 실행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 고려가 회복한 땅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명예 자세로 볼 때 고려 조정 길들이기에 일환일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요동 이동 지역을 오랑캐의 땅이라고 치부하여 중원으로의 편입에 대한 뜻이 그리 강하지 않았으며 당시는 북원과의 막바지 대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고려의 무력 충돌도 내심 원하지는 않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려가 외교적 방법을 10분 이용했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아주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당시의 국제관계에서 힘의 이동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한 고려 조정의 무능함이다. 당시 원의 세력은 명에게 계속 밀려 북쪽의 척박한 지역에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고려는 원의 패망을 예견하지 못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명예의심을 더욱 사게 되었다. 이는 일견 원을 통해 명을 견제해 보려는 중립외교의 자세로 보여지지만 이미 원은 지는 해였으므로 일찍이 이를 간파하여 명과의 관계 정립을 외교정책의 주축으로 삼았어야 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실책은 당시 고려가 강대국인 명나라와의 무력 대결을 불사할 정도로 결코 안정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당시는 누적된 말기적 증상이 민생을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국토의 남부 지역은 왜구가 창궐하고 있었고 북쪽은 전쟁에 대비한 성을 수축하는 데 시달리고 있었다. 더구나 왕이 개인적 향락과 전쟁 준비 동료를 이유로 평양 서해 지방에 출입이 잦아 이를 시중두는 것만도 벅찬데다 농번기에 전국적으로 군사를 소집하기까지 하자 자연히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우왕은 정벌 반대의 소리가 커지자 강경한 무인과 친위 세력 중심으로 정벌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하여 전쟁을 위한 총화체제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병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벌 반대 세력의 중심인 이성계를
군사력이 거의 총동원된 출병의 주요 지휘관으로 삼았던 것이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위화도 회군. 어쨌든 우왕 14년에 요동정벌의 북은 드디어 울리게 되었다. 고구려와 발해 이후 중원 공략을 포기했던 이 땅에 사는 민족의 마지막 거병이 시기적으로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민족 정기의 차원에서 볼 때 자존의 발로이기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현실로서는 무모한 발상일 수도 있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성계의 권력 획득과 조선 창업을 위한 역사적 무대 장치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명의 무리한 곡물 요구와 갖가지 트집에 시달리던 고려는 100년 만에 회복한 고토를 원나라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으므로 자신들이 다시 지배하겠다는 명예 강압에 공분하여 출병을 강행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 견지에서는 산적한 내부 불안으로 인해 힘에 겨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출병 당시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때 우왕은 표면적으로 정벌 계획을 은폐하기 위해 사냥을 한다며 해주 백사정으로 떠났다. 명에 대해서는 위장 전술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당당히 공표할 정도로 의사결집이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정벌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우왕은 전면전에 대비해 문화찬성사 우연보에게 개경을 지키게 하고 왕실 가족들은 한양산성에 옮겨 머무르게 하였다. 내부적으로 이미 정벌을 결정하고 개경에서 3월 중순에 평양으로 출발한 우왕은 그해 4월 1일에 봉주에 이르자 그동안 최영 등 강경파들과 암암리에 계획하였던 정벌의 뜻을 이성계 등에게도 통보하였다. 이에 이성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현실론을 내세워 반대했지만 왕의 입장에서도 이미 출병의 뜻을 세우고 그곳까지 왔는지라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결국 출병은 기정사실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왕은 곧바로 평양으로 이동하여 전국의 군사를 집결하게 하고 압록강에 부교를 설치하도록 하여 진군의 채비를 재촉하기에 이르렀다. 정벌군의 지휘부로는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임명하여 평양에서 정벌군을 통독하게 하고 실병력 지휘는 좌군 도통사 조민수와 우군 도통사 이성계에 의해 절제를 받도록 하였다. 이때 최영은 직접 병력을 통솔하여 현지 지휘를 하려고 했지만 우왕이 자기 주변에 남아있기를 권하여 실제 출진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사태 진전을 보면 이것이 결정적 실수였다. 이때 총 병력은 군사가 좌우군 합쳐 38,830명, 겸속이 11,634명으로 5만 명이 조금 넘었고 말이 21,681필이었는데 통칭 10만 군이라고 불렀다. 정벌군 병력은 4월 18일에 평양을 떠나 5월 7일에 드디어 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위화도에 진을 치게 되었다. 실록에 의하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탈주병이 끊이지 않는 등 정벌군의 사기가 크게 저조하였다고 하는데 조선 창건을 미화하기 위한 의도가 게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의 출병이 강군과 정병으로 잘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더구나 압록강 부근에 큰 비가 내려 도강을 위한 부교가 떠내려가고 물에 빠져 죽는 자까지 발생하자 이성계는 다시 그 유명한 사불가론을 내세워 정벌의 무리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은 이 의견을 묵살하고 내간인 기만을 파견하여 진군을 재촉하기만 했다. 이렇듯 진군이 압록강에 가로막혀 지체되고 있었고 출병군 상하 모두의 정벌 의지 또한 극도로 미흡한 가운데 진중에서는 불안한 소문이 퍼졌다. 이성계가 이미 친병을 대동하고 동북면으로 철군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소문에 따라 출병군의 사기는 더욱 떨어졌고 진중 민심까지 뒤숭숭하게 되자 결국 회군 여부의 최대 변수였던 좌군 도통사 조민수마저 회군에 동조하게 되었다. 그 후 출병군 재장수를 모두 회유한 이성계는 5월 22일에 마침내 군사를 되돌려 역사적인 회군을 하게 되었다. 회군 시작 이틀 뒤에 성주 온천에 가 있던 왕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 왕 일행은 황망히 자주 평양 중하를 거쳐 29일 이른 새벽에 허겁지겁 개경으로 황궁하였는데
이때 왕을 따른 병력은 겨우 50여 명에 불과했다. 또 출발할 때에는 한 달 가까이 걸린 길을 5일 만에 돌아왔으니 그때 왕의 낭패감은 눈으로 보는 듯하다. 이성계의 회군 병력도 6월 1일에 개경에 이르러 숭인문 밖 산대암에 진을 친 다음 우군은 유만수가 주의하여 숭인문 쪽으로, 좌군은 선인문으로 진격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영의 수성군에게 밀려서 성안으로 진입을 못하자 이성계가 직접 정군을 총지휘하여 마침내 왕궁의 담까지 헐고 들어가서 끝까지 왕을 보위하고 있던 최영을 붙잡아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애초에 수성군은 회군 병력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하여 회군 시점에서 이미 대세는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는 고려조정이 군사력을 동원하면서 자체 수비 병력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정벌군이 반란군이 되었을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동원 가능한 병력 대다수를 출병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고 보면 무리한 감행이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회군 세력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후 최영은 고봉현으로 귀양을 가고 하포, 충주 등으로 입예되었다가 참수되었고 우왕은 강화도로 쫓겨난 후 잠시 왕위를 계승한 그의 아들 창왕과 함께 사사됨으로써 사실상 고려 왕조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결국 위화도 회군은 인간 이성계를 이해하게 해주는 역사의 결정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한 인물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과정에서 준비되었던 묘한 전환점이었다. 그러한 상황의 연출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역사의 몫이며 우리는 그때까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모습과 결정적 순간에서의 선택이 그 후의 인생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정확한 갈림길에서의 선택은 사건 전후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에 기초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결정한 이성계를 후세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즉 역사적 인물 가운데 생존시에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받는 사람도 있으나 이성계는 판단의 비범함으로 인해 더욱 우리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요동정벌의 허실. 여기에서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한 사불가론의 의미와 회군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통해 회군의 성격과 이성계의 인물됨을 되짚어보자. 사불가론이라는 것은 첫째,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고, 둘째, 농사철이자 더운 여름에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셋째,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원정하면 왜구가 빈틈을 노려 기승을 부릴 것이며, 넷째, 장마철을 맞아 활해악교가 풀리고 군사들이 질병에 걸릴 것도 염려된다는 내용이었다. 첫 번째 사유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당시 고려의 국력으로는 명과 군사적으로 대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진단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나머지 사유들도 민생과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납득이 가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일견 무리하게 보이는 정벌 계획을 오왕과 최영은 왜 강행하여 화를 자초했을까? 왕은 차치하고라도 최영까지도 우매하고 비현실적인 인물로 치부하지 않는다면 당시에 처해 있던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즉 최영 등은 정권 책임자였고 이성계는 아직까지 권력의 중심에서 비껴 있었으므로 정책 결정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정권 책임자는 국가 보위 차원에서 극도로 예민한 문제인 영토 분쟁에 대해 어떤 결과로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명예 압력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100년 만에 겨우 회복한 고토를 선선히 내어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명예의사가 철회되지 않는 한 정면 대응을 해서라도 국토를 수호해야 했었다. 그리고 이성계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최영의 무장으로서의 강인함과 이성계의 무인이면서도 유연한 태도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실제 당시 정권 실세들이 명예 압력에 굴복하여 천령 이북 땅을 명예 넘겨주었다 해도 영토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고 실각될 수 있는 것이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당시 정권 실세들의 입장에서 요동정벌은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선택이었던 셈이다.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외교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버거운 무력 대결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점은 후세의 입장에서 거론될 수 있을 뿐이다. 아무튼 위화도 해군은 국내외적 정세와 제 세력의 정치적 현실 및 양 세력 대표 인물의 개인적 성향 등이 복합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어쩔 수 없는 대반전의 전주곡이 되었다. 다음으로 회군이 준비된 쿠데타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된 사건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애초부터 권력을 탈취할 목적으로 계획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출정군의 서열을 볼 때 이성계는 독단으로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위치가 아니었고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출정 전우를 통해 끝까지 반대하기보다는 출정에 동조하는 채 하였다가 병력을 장악할 기회를 노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계로서는 본의 아닌 북정길에서 물리적 난간에 부딪히자 압록강을 건널 수도 없고 철군의 간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기민하게 반전의 기회를 포착하여 출정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비상수단으로서 회군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군 과정에서 이성계가 취한 행동들에서 이성계의 인물됨과 성향을 미루어 확인해보자. 회군 결심 후 이성계는 제 장병들의 의향을 떠보기 위해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본거지인 동북면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소문을 냈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조민수가 허둥지둥 달려와 굴복을 하고 결국 전군의 동조까지 이끌어낸 사실을 보면 그가 뛰어난 용맹과 함께 임기응변의 지모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이성계는 정세의 변화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데 능했다. 또한 회군 과정에서 명분상으로도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는데 반역을 도모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하여 개경까지의 회군 도중 왕의 일행과 마주쳐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속도를 조절하여 움직였다. 이와 같이 회군 전 과정을 조감해 볼 때 이성계는 무인으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정치적 역량도 뛰어난 것은 물론 진중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판단된다. 불행한 말년. 이성계가 새 왕조를 열고 수창궁에서 즉위한 날이 1392년 7월 17일이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 이미 58로 왕위에 나서자마자 세자를 서둘러 책봉해야만 했다. 이성계는 8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첫 번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 소생으로는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 6명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인 신도왕후 강씨 소생으로는 방번과 방석 두 형제가 있었다. 당시에는 지방관리들이 고향이나 군무지에는 향초를 두고 중앙에서 기거할 때는 경초를 두는 풍습이 있었다. 이성계에게는 젊어서 혼이 난 한씨는 향초, 두 번째 부인 강씨는 경초인 셈이었다. 그런데 한씨는 이성계가 즉위하기 전해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강씨가 결국 왕으로서의 영광과 역할을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원래 강씨도 항해도 곡산 사람으로 그녀의 아버지인 강윤성은 그 지방 대부호였는데 이성계가 사냥길에 곡산 땅에 들렀다가 강씨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한 것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이 혼인하게 되었다. 본디 강씨는 미모도 뛰어났을 뿐 아니라 강윤성의 외동딸로서 그녀의 아버지가 이성계의 경제적 정치적 후원자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성계의 사랑이 자연히 각별하였다. 이렇게 말년까지 살갑게 같이 지낸 강씨에 대한 사랑이 깊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노년에 본 자식이 더 사랑스러웠는지 이성계는 장성한 전초 소생들보다 후초 소생들에 대한 애정이 더 깊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자 책봉 문제가 대두되자 강씨는 자기 자식 중에서 왕위를 잇게 할 욕심으로 이성계를 졸랐고 이성계도 내심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다만 적장자 승계라는 전통에도 벗어나고 개국에 있어 신의왕후 소생 왕자들의 공이 컸던 터라 결정은 못하고 공론에 붙이려 했지만 이미 중신들도 이성계의 뜻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때 신덕왕후와 정치적 이해를 교감한 인물이 정도전이었다. 강씨는 자신의 소생으로 왕위를 잇게 하기 위해 이성계의 최측근이자 실권자인 정도전의 도움이 필요했고 정도전은 정도전대로 자신의 이념인 재상 중심의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집이 정립된 성인이며 강성지향적인 신의왕후 소생보다는 나이 어리고 부드러운 성격의 막내 왕자 방석이 세자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왕과 왕후 그리고 당시 실권자의 심중이 일치하여 결국 태조가 즉위한 다음 달 8월 20일에 11살의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불합리한 세자 책봉은 당연히 한시 소생 왕자들의 불평을 불러왔고 그 중에서도 개국에 가장 공이 컸던 방언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어찌할 수 없이 세월은 흐르고 태조 5년 8월 13일에 강씨는 자기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지도 못한 채 위장병의 악화로 세상을 뜨게 된다. 애지중지하던 강씨가 죽자 이성계는 애모의 정이 간절하여 정사에도 관심을 잃고 지내는 양이 마치 고려 공민왕이 그의 왕비 노국공주가 죽었을 때의 모습과 흡사했다. 이성계는 강씨에게 신덕왕후라는 시호를 내리고 지금의 정동 근처에 장사를 지내고는 그곳을 정릉이라고 불렀다. 또 능 옆에는 흥천사라는 절을 짓고 중두를 거처시켜 향불이 꺼지지 않게 모시도록 하였다. 이 흥천사 이후 조선은 왕실의 능에 절을 같이 짓고 중들로 하여금 수호하는 것이 관습처럼 되었는데 이 절을 조포사라고 한다. 그 후 태조 7년 8월 13일에 이성계의 애도 속에 강씨의 대상을 마치자 이성계는 상심의 골이 깊었던지 덜컥 자리에 눕고 말았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13일이 지났는데도 왕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자 세자는 왕의 침수에서 직접 병수발을 하고 모든 왕자와 근친들은 만일을 대비하여 근정전 밖의 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이때 정도전 일당이 왕의 전처 소생 왕자들을 모두 제거하여 어린 세자의 후위를 도모하려 한다는 소문에 노심초사하던 방언이 먼저 기습 공격하여 정도전 남은 쉬묘생 등을 척살하고 이복 동생인 방번 방석과 매제인 이제까지 죽이니 이것이 1차 왕자의 난이다. 이성계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으나 결국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 방가를 세자로 다시 세웠다. 장남 방우는 고려를 멸망시킨 아버지가 못마땅해 해주 수양산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사에 더 이상 뜻을 잃고 있다가 그 다음해 9월에 왕위를 방가에게 물려주고 상황으로 정치 일선으로 아예 물러나 버렸다. 왕위에서 물러난 지 2년 후에 넷째 아들 방간이 지중추부사 박포의 선동으로 난을 일으키고 또다시 고륙 간의 권력 쟁탈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세상사 자체의 환멸을 느껴 금강산을 거쳐 아예 고향인 동북면으로 들어가서 황궁하지 않았다. 그 후 방원이 그 형에게서 왕위를 넘겨받아 등극하자 방원은 부자 간의 반목에 대한 백성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이성계의 노환도 걱정이 되어 이성계가 평소 신임하던 창녕부원군 성성린을 보내서 겨우 그를 황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성계의 울분은 아직 가시지 않아 태종 2년 11월 밤에 호련히 대고를 떠나 소요산에서 잠시 머물다가 함주로 가서 다시 직거하고 말았다. 야사에 의하면 이성계는 이 시절 태종이 문안사를 보내면 모두 죽여서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아무 소식이 없는 사람을 함흥차사라고 부르는 연유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즈음 안변부사 조사의가 난을 일으키기도 하여 이성계가 외지에서 거처하는 것 자체가 말썽의 소지가 되었기 때문에 방원은 이성계가 왕사로 존경하던 무학을 보내고서야 겨우 그를 대궐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고 새 왕조를 창건한 이성계였지만 그의 말년은 이토록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젊어서 그 발군의 판단력도 나이가 들자 흐려졌는지
아니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앞선 것인지 장성한 전처 소생들을 모두 제치고 계비 소생의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우를 범하여 비극의 씨앗을 스스로 뿌리고 말았다. 어쨌든 인생을 안온히 정리해야 될 노년에 밀어닥친 비극은 그에게 엄청난 고뇌와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결국 젊어서는 신앙으로 믿어왔던 불교에 더욱 몰입하여 궁전 내에 덕안전을 새로 짓고 그곳에서 연불산매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태종 8년 5월 24일에 74살을 일기로 말년의 한을 사귀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 방심을 한 것인지 사리를 벗어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애꿎은 자식들 간의 사륙국을 자초하고 자신은 말년을 오욕으로 고통받다가 삶을 마감했다. 정도전, 재상 중심의 왕도 정치를 꿈꾼 혁명가. 정도전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전략가이면서도 조선조에서는 부정적인 존재로 치부된 비극적 인물이다. 그는 조선 개국 과정에 수많은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신왕조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앞장섰지만 인생 절정의 순간에 그의 포부를 채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이방원 일파에게 제거됨으로써 조선시대 내내 반역의 원흉으로 매장되고 말았다. 그가 고려 말 조선 초 혼란기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소불능이라고 할 만큼 각 방면에 두루 소양이 깊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 감각이 다른 누구보다도 탁월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적 이해에 따라서는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융통성 있는 현실주의적 사고로 행동하였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초기의 친명주의에도 불구하고 조선 건국 후 요동정벌 계획을 추진했던 점이다. 또한 그는 일찍이 천민 지역에서의 귀향과 긴 유랑 생활을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는 백성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정치의 방향임을 자각하고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재상 중심의 왕도 정치를 지향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독주를 의심하고 왕권 강화 의지가 강했던 이방원에 의해 몰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불우한 청장년 시절 정도전은 고려 28대 충혜왕 3년 경북 영주에서 밀직제약 형부상서를 지낸 정운경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는 종지이고 호는 삼봉이었으며 본가는 봉하였다. 그는 장성하여 부친의 친구이자 대유학자인 모근 이색의 문화에 들어가서 수학하였는데 정몽주, 윤소종, 박의중, 이숭인 등과 동문으로 교유하였다. 어려서부터 명철하여 주위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경서와 성리학에 능통하였다. 성품은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못하는 양성적인 면이 강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불같은 일면이 있어 항시 주위의 저항과 공격을 받기 쉬웠는데 그는 스스로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평생을 투지와 용기로 일관하며 살았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는 강인한 태도를 가져서 스승이었지만 훗날 그와 정적이 되어 날카롭게 대립한 이색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하여 도전이는 항상 할 일을 다하지 못함이 없고 어떤 일도 두려워 피하지 않는다고 칭찬하였다. 그는 20살이 되던 해인 공민왕 11년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우왕 2년에 명을 협공하자는 협상을 하기 위해 북원의 사절이 오자 선왕이 친명 정책을 세웠으니 친호는 불가하다고 끝까지 반대하다가 당시 실권 세력인 친원파의 미움을 사 나주 관하의 천민 지역으로 유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그의 태도는 국민왕의 유지를 이어받자는 뜻도 있었지만 원명 교체기에 국제정세를 꿰뚫어 본 일면이 강하다. 아무튼 정도전은 이 귀향살이부터 10여 년 이상 불우한 시절을 보내야 했는데 유배에서 풀린 후에도 삼각산 아래에서 초막을 짓고 제자를 가르치며 독서로 세월을 보냈다. 이 시절의 고심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신의 호를 고생하며 지냈던 삼각산의 모양을 본따 삼봉으로 바꾸기까지 했다. 그 무렵 절치부심하며 10여 년의 세월을 유랑생활로 보내던 정도전은
정치판에서 뜻을 세우려면 자신을 강력히 지원해줄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떠오르는 실세로 여겨지는 이성계의 휘하로 들어가서 재기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렇게 암중모색의 세월 속에서 때를 기다리던 정도전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우왕 10년에 정몽주가 성절사로 명나라로 가게 되면서 동문수학한 정도전을 서장관으로 추천하여 전교 부령으로 수행하면서 관계에 복직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외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귀국한 뒤 성균 제주 지제교로 얼마 동안 있다가 외직으로 나가기를 스스로 청하여 남양부사로 봉직하면서 지방관리로서 민생을 직접 경험하고 선정을 베풀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방관 생활 얼마 후인 우왕 14년에 이성계의 추천에 의해 성균관 대사성으로 중앙관계에 일약 복귀하면서 드디어 그의 생애 중 가장 화려한 시기를 펼치게 되었다. 그로서는 일생일대의 최고 후원자인 이성계를 도와 여말의 개혁과 조선의 개국 과정에서 최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여말 정치투쟁의 선봉에서다. 위화도 회군 후 그 주도 세력은 패가 입진의 논리로 우왕과 장왕을 패하고 공양왕을 옹립하였으나 아직도 옛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성계 동조 세력과 구신들의 알력이 마지막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병권은 이성계가 완전히 장악하여 실권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고려조정은 구신과 세족이 대부분 남아있어 오히려 이성계 세력은 수적으로 열세에 있으면서 군사력의 중심인 이성계에 의해 서로 견제되는 묘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었다. 특히 전제와 군제개혁은 양 세력 간의 첨예한 이해와 실권의 향방이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충돌이 심했지만 결국은 무력을 가지고 있던 이성계 측 의도대로 관철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 세력 간의 반목이 극에 달하였음은 물론 군제개편은 이성계파 내부에서도 시기와 반목을 싹트게 했는데 특히 이방원이 정도전을 질시하고 의심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하여튼 양 세력의 극한 대리 와중에서 공양왕은 구신 세족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이성계가 휘하 세력들의 무리한 요구를 제압하지 않고 오히려 방간 조장한다는 불만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성계는 이성계대로 공양왕이 자신의 도움으로 왕위를 계승했으면서도 자신을 의심하고 개혁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불만을 품어 양자 사이의 틈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결국 이성계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사직을 시사하고 평주 온천으로 가 은둔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성계의 이러한 태도는 실제 은퇴 의사라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방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왕과 구신 세력에 대한 일종의 위협성 경고였다. 그러나 유일한 힘의 중심인 이성계의 사직으로 공백이 생기자 구파는 이성계 세력을 집중 탄핵하여 일시적으로 조정에서 몰아낼 수 있었는데 이때 정도전도 봉화현으로 두 번째 유배길을 가게 되었다. 당시 구파 세력은 이성계파의 개혁 정책을 비방하고 그 순수성을 훼손할 목적으로 정도전 등 신진 정객들의 대부분이 사대부 직계가 아닌 비천한 신분 출신인 것을 집중 공격하여 개혁 추진의 의도가 자기들의 본태를 숨기기 위해 곤신 세력을 제거하려는 불순한 음모에서 출발하였다고 몰아붙였다. 결국 정도전은 가풍이 부정하고 주관이 확실하지 못하여 관직계의 등용이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탄핵되어 직접과 공신 노건이 회수되고 일가족이 폐서인되는 화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것은 힘의 중심이 이성계에게 있고 이성계의 운둔이 실제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파 세력은 은둔하고 있던 이성계가 때마침 낙마까지 하여 장기 직거가 불가피해지자 이 기회에 눈의 가시 같은 이성계 휘하의 신진 정객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득달같이 유배된 이들을 극형에 처하라는 주청을 강화하게 된다. 이에 더 이상 은둔과 방관은 자기 세력의 완전한 몰락을 자초하게 된다고 판단한 이성계 일파는 이방원이 선두에 나서서 구파 최후의 보루인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격살하고
구신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전국의 일대 반전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고려 조정은 이성계 세력이 완전 장악하게 되었고 정도전도 유배에서 풀려 복직하게 되어 정계의 중심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었다. 사실 공양왕도 이성계의 위세를 믿고 사사건건 분란을 야기하며 고분고분하지 않는 신진사류의 반감을 가지고 유배 조치는 했지만 정작 이성계를 의식해 극형에 처하지 못했을 뿐 이성계의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였을 때 구파 세력에 동조하여 이들을 죽이려는 의사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방원의 거사로 상황은 다시 반전되고 정도전 등은 죽음의 위협과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성계 일파가 전제개혁을 통해 구파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군권을 장악한 후에 정권까지 틀어지게 되자 왕은 유명무실화 되어버렸고 급기야 고금에도 없는 군신 간의 동맹을 추진하여 연명하려 했지만 이성계 일파는 대비의 명을 빌려 왕을 패하고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니 이로써 고려 왕조는 종언을 고하고 조선의 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신왕조 기반 형성 주도 1392년 7월 마침내 475년간 34대 왕까지 이어지던 고려 왕조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으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을 염려하여 얼마간은 고려의 국호와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왕조 탄생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각 분야의 개혁이 잇따랐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다재다능한 식견과 특유의 돌파력을 가진 정도전이 있었다. 이때부터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왕자의 난까지의 6, 7년이 정도전으로서는 최고의 절정기이자 자신의 경륜을 현실 정치에 펼쳐나갈 수 있었던 황금기였다. 사실 정도전은 큰 세력이 없고 비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는 경제적 고충이 극심하였으며 20살에 출사한 후 내외 간직에 12년간 봉직했으나 주요 직책은 거의 맡지 못하였다. 그나마 강경한 배원 주장 때문에 당시 친원 세력 위주의 구신 세력에 의해 탄핵을 받아 10여 년을 유배 및 유랑 생활로 보냈었다. 42살인 1383년에 겨우 이성계의 막하에 들어감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위화도 회군 후에도 구파 세력과의 권력 투쟁에서 항상 선봉에 서게 되자 견제와 질시를 집중적으로 받아 또다시 유배되는 등 청장년기에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50대에야 비로소 자신의 역량을 도모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만 권력 투쟁의 와중에서 신왕조를 창건한 중심 인물이면서도 자신이 만든 왕조에 들어와서 비명횡사한 불행한 인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조선 창군 후 죽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도저히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뤄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불꽃 같은 업적을 남겼는데 실로 놀랍다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는 우선 새 왕조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하였다. 제일 먼저 강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역대의 병법을 참고로 하여 오행 진출기도, 강무도 등을 지어서 군사를 조련하게 하였다. 외교 방면에 있어서도 개국에 따른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여진족과의 불손한 관계를 의심하는 명예 시비에 대해 해명의 표문을 작성하는 등 발군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문덕곡, 수보록, 몽금척 등 창업의 어려움과 수성의 지난함을 일깨우는 악곡을 지어 왕조의 귀감을 삼게 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제도와 운영의 근본이 되는 경국전을 제작하였으며 이것은 이후 조선의 기본 법정으로 이행되었다. 그뿐 아니라 조야의 역사의 위중함을 각성시키기 위해 고려사 37권을 작성하였고 지방행정 방법을 기술한 감사요약을 만들어 지방행정의 근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앙관료들의 임무와 위병 및 감사제도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의 지침을 정한 경제문감을 제작하였고 새 도읍지를 무학과 함께 한양으로 정하고 궁궐을 실제로 설계한 후 그 아름다움을 찬양한 신도 8경시까지 지어 송축하였다 하니 정도전의 무소불능한 능력은 찬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당시 명망가들의 필적과 시문을 채집하여 만든 국조군영진적, 척불론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불시잡변도 그의 작품이었으므로 그의 학문적 소양은 가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국방정책에 있어서도 독보적 능력을 발휘하여 동북면도 선무 순찰사 시절에 9년의 지계를 결정하고 성곽을 수리하게 하는 것은 물론 참호까지 파괴하여 국경지대의 안보태세를 강화하였고 이미 독자적 진법까지 창안한 것으로 보아 군사전략가로서의 자질 또한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도무지 그 능력의 한계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건국의 기초를 세우는 작업을 쉬지 않고 선도해 나갔던 셈인데 그가 없었다면 새로운 왕조의 출발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되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지경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와 같이 다방면에 능통한 천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예비된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깊게 남는다. 그의 이러한 독보적 성과는 천성적으로 명민함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40대에 이르기까지 불우한 시절에 자학에 빠지지 않고 수많은 독서와 사색으로 능력을 다져나갔기 때문이다. 정도전을 통해서 한 인간이 좌절의 질곡에서 그것을 오히려 자기 연단의 시간으로 활용하여 인생의 성취를 이뤄나간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삶의 태도는 그 시절 지식인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이었고 더 나아가 뿌리 깊은 우리 민족의 성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사 모든 일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도전이 자신의 뛰어난 능력으로 각 방면에서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내고는 있었지만 시각을 바꿔보면 다른 사람들의 참여폭을 억제시키고 독단적 업무 수행의 일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시와 견제의 분위기가 당연히 조성되었다. 역사는 천재 한 사람의 독주를 용납하지 않은 냉혹함을 가지고 있어 정도전에 비해 다른 사람들은 소외감을 품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일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비참한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실 정도전은 타고난 성품 자체가 날카롭고 투쟁성이 강하며 타협적이지 못했다. 그의 이 같은 천성은 정치적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스승인 이색과 반목 대립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고 고난의 출발이 되었던 첫 번째 유배의 사유도 외교 현실을 직시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조정에서 원사의 영접 책임을 자신에게 맡기려 하자 그렇다면 나는 원사의 목을 베든지 잡아서 명나라에 압송하겠다고까지 말하는 그의 극단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말에도 구파 세력과의 권력 투쟁에서 항상 반대파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으니 당연히 주위에 많은 적을 만들게 되었다. 비극적 최후. 조선 개국 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명나라로부터 태조 6년에 보낸 정조표전에 예의에 어긋나는 억구가 있다는 시비로 표문 작성자를 압송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명태조 주원장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강했는데 표문의 어딘가에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구가 있다고 대노하여 외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명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원장이 사망할 때까지 조선을 괴롭혔는데 급기야 표문 작성자로 정도전을 지목하여 잡아보내라고까지 하였다. 조선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십 명의 사신을 보냈지만 명은 해명 사신을 오히려 구속하고 유배시켜 돌려보내지 않기까지 하는 횡포를 부려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가 10수인이 넘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사태가 해결의 기미 없이 악화되자 조선 조정도 상하 모두 분격하게 되었고 정도전은 마침내 과거에 자신이 그렇게도 반대했던 요동정벌을 건의하였다. 이렇게 급격한 분위기 속에서 정도전은 중앙 관료들을 군간뿐 아니라 문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만든 오진도로 훈련시키고 지방에도 훈도관을 파견하여 강습시킨 후 순군천호를 보내서 진법훈련 정도를 감찰케 하여 진법에 무능한 자는 절제사와 상대 장군이라도 처벌하는 등 출병 준비를 강화하게 되었다. 더구나 효율적 군사력 통제를 위해 고려저 이후 곤문세가의 관행으로 굳어진 사병제도를 폐지하여 관군으로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되자 그동안 정도전의 독주로 실권에서 소외된 인사들의 불만이 현실화되었고 그나마 힘의 배경인 사병들까지 존속시킬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반대파들은 정도전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표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방원의 위기의식이 가장 컸다. 사실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개국의 최대 공로자인 자신을 제쳐두고 이성계가 계비 강시소생의 막내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여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 배경에 재상정치를 꿈꾸는 정도전이 있다고 여겨 평소에도 정도전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였다. 게다가 사병까지 철폐된다면 완전히 끈떨어진 신세가 되고 말기 때문에 이방원으로서는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공교롭게도 태조 7년 8월 13일에 이성계가 덜컥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방원은 이성계가 건강체이기는 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인 64세이고 보니 회복하지 못하고 죽기라도 한다면 왕위는 자연히 세자인 방석이 있게 되고 지금도 무소불위인 정도전은 왕의 대부로서 그 고난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판단이 서자 또 한 명의 희대의 야심가인 그는 드디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칼을 들게 되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어떤 점쟁이가 세자의 이복 형들 중에는 왕이 될 천명을 타고난 인물이 많다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정도전이 그런 자가 있으면 모두 제거해 버릴 것이라고 했다는데 이를 풍설로 전해 들은 이방원은 더욱 경계를 하였고 그러던 차에 왕의 와병은 극도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실록에 의하면 정도전 측에서 왕의 사후 어린 세자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복 왕자들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눈치챈 이방원이 정당방위에서 선제 기습 공격을 한 것이라고 한다. 소위 공소의 난 또는 무인정사라고 불리는 조선 건국 초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국을 실록에 나오는 내용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태조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은 왕의 병이 위급함을 기회로 삼아 왕자들을 본래로 불러들여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드디어 운명의 8월 26일 왕의 안위를 걱정하며 왕자와 근친들은 근정전 밖의 한 별채에 모이게 되었다. 그러나 위험한 정보를 미리 전해 들은 이방원은 민씨 부인의 흉복통을 핑계로 잠시 사저로 나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다시 곤례로 돌아오자 왕의 병이 급박하니 왕자들은 시종 없이 단신으로 대궐에 입시하라는 정갈이 왔다. 이때 이미 밤이 되어 불을 켜야 하는데 국문에 불이 없는 곳이 여러 군데에 있어 지척을 분간하기조차 어렵자 방원의 의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결국 부랴부랴 형들을 불러내어 자신이 파악한 사태를 설명하고 급히 궁을 빠져나와 미리 연통이 되었던 이숙번의 무리와 조영무, 처남인 무질 형제 등과 합류했으나 전체 병력 수는 기병 10명, 보병 9명에 불과했다. 이때는 이미 개인의 군권을 회수한 지도 10여일이 지나서 동원할 수 있는 병력도 많지 않았거니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거사가 아니었으므로 병장기도 방언에 처인 민씨가 만일을 위해 숨겨놓았던 것들로 겨우 충당할 수 있었다. 사실 그대로를 믿는다면 방언은 궁지에서 결사적인 마지막 주사위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감지하고 칼을 빼들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다가 이숙번의 제의로 일단 정도전 일행이 모여있는 곳으로 확인된 송영 근처 남은의 소실집으로 몰려갔다. 그곳에 이르자 그 이웃집 세 채에 불을 지르고는 매복해 있다가 정도전 일행이 놀라서 뛰쳐나오자 그대로 척살해버렸다. 심효생, 장지화 등은 현장에서 맞아 죽었고 정도전은 이웃집으로 달아나 숨었지만 잡혀와서 결국 목이 잘렸고 남은도 당시에는 겨우 도망을 하였으나 또한 잡혀서 주살되었다. 방원은 그 밤 동안에 자신이 적이 될 만한 인물을 모두 제거한 후 자신의 이복 동생인 방번 방석 형제까지 참살하였다. 태조에게는 사태가 다 끝난 후에 정도전 일파가 정비소생 왕자와 근친을 해치고 국권을 찬탈하려고 하여 미리 고하지 못하고 해결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참으로 허무하고 어이없는 파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정도전이 제거된 이유, 정도전이 정말로 방원 등 정비소생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곤문세가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불만이 증폭되고 왕의 와병으로 의심의 기운이 전국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정도전이 그리도 허술하게 대비하였다는 것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더구나 당시가 요동정벌을 위해 군사조련에 박차를 가하던 비상시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 사실 평소에도 정도전은 한 고조가 장량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장량이 한 고조를 통해 천하를 얻은 것이라 얘기하며 자신을 장량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자기 과신에서 비롯된 소위이며 어찌 보면 무릇 경박하기까지 한 처신으로 비춰지는데 당시 이미 개인의 군사력이 혁파된 상황에서 자신이 무력으로 공격당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듯하다. 결국 천재의 자기 과신이 불러온 방심의 결과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정도전은 이성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군신관계라기보다는 내심 혁명의 동지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사실 이 점은 이성계도 이미 인정하여 그에 대한 신임을 전폭적으로 보여주었고 그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과한 것이 역설적으로 정도전에게는 비극의 출발이 되었다. 아무튼 정도전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제왕제도를 수용해서 신왕조를 열었으나 그가 생각한 정치의 본질은 윤리적 규범을 전제로 하고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안정도모를 왕도로 삼았다. 그 방법으로는 왕이 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상이 중심이 되어 국가 각 조직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어찌 보면 근대적 의미의 민주정치와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간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불철주야 기울이고 있었다. 돌연한 정도전의 죽음은 역사라는 것이 잘 준비된 현상만으로 연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즉 부실하고 준비 없는 상태가 주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방원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정도전을 공격하려 했다면 아마도 정도전에 의해 차단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록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급박한 상황에서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병력으로 허겁지겁 거사에 임했기 때문에 정도전으로서는 미처 낌새도 채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방원으로서는 오히려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요동정벌론의 실체. 이제 마지막으로 정도전의 요동정벌론에 대해 살펴보자. 냉철한 현실주의자인 정도전이 과연 실제로 요동정벌의 뜻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 자신이 친명주의자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개국초의 혼란함에다 한양으로 촌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국내 정세 자체가 어수선했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 시기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었다. 원체 명나라의 시비와 요구가 조선 조정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였지만 이 또한 여말 천령 이북의 땅을 복속시키겠다는 강압적 자세보다 더 심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자신을 압송하라고까지 하여 개인적 감정도 악화되었겠지만 감정적 대응으로 국가 대사를 결정할 만큼 정도전이 작은 위인은 아니라고 본다면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해진다. 그렇다면 정도전은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위화도 해군도 없었을 것이고 친명이니 친원이니 고심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중원 국가들과 대항했을 것이며 조선을 건국한 후에 친명 외교로 삼국에 대한 예를 다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 고려나 조선의 국력은 이미 한반도 지역으로 위축되어 있어 중국과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자위의 차원에서 명멸하는 중원의 국가들과 선린 관계를 통해 줄타기 외교를 해왔던 것이 고구려 이후 이 땅의 국가들의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정도전의 요동정벌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지금의 시각에서는 그 사유를 3가지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단은 중국의 시비가 거세지자 조선으로서도 마냥 약세로만 있을 수 없었고
어느 정도 자강지세를 보일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또 그때의 외교 분쟁이 양국 간의 실제적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표문의 문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명으로서도 조선과 무력 충돌까지 불사할 사안은 아니었다. 또한 명이 대국이라고 하지만 기나긴 원가의 전쟁을 겨우 마무리 지은 시점에서 아무리 약소국이라 해도 조선과의 분쟁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도전은 명의 태도를 초기 양국 관계에서 먼저 주도권을 제압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명나라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명의 입장에서도 이미 고려 말 10만 대군이 압록강까지 출병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조선의 군사적 대응 의지를 단순한 위협으로만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외교 분쟁으로 인한 전쟁 위기를 국내 정세 장악의 기회로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명민한 정도전은 명과의 분쟁이 심화되자 오히려 이것을 불안정한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는 카드로 삼았다고 보여진다. 국론의 통합을 위해 위기론을 조장하기까지 하는 것이 정치 현실이라고 보면 명과의 분쟁은 난제이기도 하지만 개국 초 어수선한 분위기를 장악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구실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국가 위기를 명분으로 국가 전체를 통합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고 그 자신 문무백관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발상은 정도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일찍이 국가의 통제권 밖에 있었던 사병제도의 폐지 없이는 새로운 왕조의 백년 대계를 도모할 수 없다고 간파한 정도전이 이 시기를 국가적 고지를 타파할 기회로 삼아 추진했다는 점이다. 그는 평상시에는 이루기 힘든 지난한 작업을 출병을 위한 효율적 병력 동원이라는 구실로 차제의 사병을 모조리 관군으로 편입시켜 껄끄럽고 곤란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결국 사병이 혁파되기는 했지만 정도전으로서는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고 말았으니 양날을 가진 칼과 같은 사안을 정도전은 절묘한 시기에 교묘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반대파들의 결사적 대항을 간과하여 그로서는 성공의 플랫폼에서 57살을 일기로 비명에 죽는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이다.